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는 여당, 그 상황을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증이 컸죠. 저희 취재 결과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윤핵관이 자기 정치만 한다. 나라와 당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두 사람 당사자에게도 전달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지만 대통령의 이런 불만은 윤핵관의 이선 퇴진으로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취임 100여일 만에 여권의 권력지형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단독 보도, 조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윤핵관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이나 나라를 위한 정치보다는 자기 정치만 하는 것 같다며 윤핵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지도부 체제를 놓고 벌어진 당의 혼란 상황과 윤핵관 사이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핵관 사이 갈등에 윤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다며 더 싸우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진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당 지도체제를 놓고 갈등설이 불거지자 지난달 오찬을 함께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최근 대통령실 내부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 라인 정리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이른바 윤핵관,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은 이선 후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물러나기로 한 만큼 여당 내 권력 구도는 재편이 될 전망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혼란상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SNS에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도왔고 경선 캠프 총괄 상원실장을 거쳐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 핵심 측근 인사로 분류돼 왔습니다. 지금 저희 검증 인력 가지고 굉장히 트래픽이 많아요. 검증 업무가 굉장히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잘 받들어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믿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 쇄신을 위해 윤핵관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강경 목소리에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 과정에서 장 의원 추천 인사들이 경질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윤핵관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결국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핵관은 없습니다. 또 만약에 핵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 모든 사람들이 이 핵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장 의원의 이선 후퇴 선언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발표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대위 출범 이전에 원내대표 선출 공고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당원 당규를 고쳐서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고 이후 원내대표 교체까지 이어지는 국면이죠.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를 해온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오늘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습 절차에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정한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윤핵관 이선 퇴진의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 의장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대위에 반대하지만 당의 정상화 시도에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 의원의 사퇴로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수순밟기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부의장 윤두현 의원은 상임전국위 제적위원 4분의 1 요구에 따라 당원 개정과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당론에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당규 개정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5일 전국위를 열어 의결을 시도합니다. 이어 상임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 선임 안건을 발의하고 다음 달 8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 목요일경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 시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들의 욕심이 당을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들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도 친이도 다 껴봤는데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반지가 탐이 나냐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임수정 차장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윤핵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장제원, 권성동 의원의 이선 후퇴. 이 대통령과 윤핵관 사이에 뭔가 물밑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두기에 나선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이 전 대표는 윤리 징계를 전후로 당 분열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 일관되게 공격을 해왔는데요. 결국 혼자 물러나지 않고 윤핵관까지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요 질문을 주시는데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시청자분은 갑자기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뭐 결정적인 이유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윤핵관 사이의 권력 투쟁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면서 갈등석을 일축하기로 했지만요. 사실 물밑에서 경쟁은 계속됐었거든요. 그 이전 대표의 징계 당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이제 직무대행 체제를 맡아서 이걸 쭉 끌고 나가려고 했고 이 장 의원과 주변 의원들은 이 비대위를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 비대위 출범도 이끌어냈고요. 하지만 이 법원이 비대위 전환에 제동을 걸면서 결론적으로는 당 갈등이 더 격화되게 됐습니다. 이 윤 대통령 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초반에 힘을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윤핵관들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군요. 그러면요. 최근에 대통령실 쇄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배경도 사실 뭐 이것저것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 불만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서 이 대통령실의 역량 또한 도마 위에 올랐었잖아요. 이 경질된 참모들 가운데 상당수가 윤핵관 라인이었는데 이 윤핵관에 대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이 또 약간 뭐 갑자기 이선 후퇴 선언 비슷한 걸 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통령의 불만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뭐 장제원 의원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했다기보다 이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 추석을 앞두고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스스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선 후퇴가 대통령에게도 또 자신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윤핵관 하는데 윤핵관 하면 그러면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두 사람을 축으로 해서 이철규 의원이나 뭐 윤항론 의원까지 한 4명 정도가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데요. 일단은 이 중심축인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이 빠지면서 이 당분간 윤핵관들은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선 후퇴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요. 그럼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시청자분께서도
뭐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거냐 이런 질문도 주십니다. 네, 뭐 대통령 성격상 완전히 내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거리두기다 이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근데 양측 모두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서로 부담만 더 커진다. 또 서로를 위해 거리를 좀 두는 게 낫다면서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당에 탄탄한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뭐 윤핵관들이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소나기를 피하듯 당분간은 거리를 두겠지만 위기가 오거나 또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윤핵관들을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취임 100여일 만에 이 윤핵관의 이선 퇴진. 좀 빠른 겁니까? 이 측근들의 이선 퇴진은 사실 뭐 또 다른 정권에서도 꽤 있었잖아요. 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는 그 이미 이제 정권을 잡기 전에 이 측근 그룹인 동교동계가 이선 후퇴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생각해 보시면 핵심 측근으로 꼽히던 양정철 전 원장 배구 종군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 친문 핵심들 대신 뭐 임종석 비서실장 등 캠프를 도왔던 광흥창 팀 위주로 청와대 인사를 구성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요, 어쨌든 뭐 여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윤핵관은 물러나더라도 누군가는 당에서 대통령과 주도적으로 의견을 뭐 나눌 사람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새로운 윤핵관이 생기는 걸까요?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일단은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한 이 대통령실 참모그룹, 또 검찰 출신의 이른바 이제 검핵관이라고 요새 불리던데 이 검핵관들은 일단은 힘은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신윤핵관이 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이 뭐 추석 전후로 이루어질 대통령실 인적 쇄신 결과에 따라서 윤핵관 인사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또 얼마나 속과내지냐에 따라서 윤핵관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야당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과제 22개를 선정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선에선 졌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이 국회에서 이재명 표 정책을 실현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1이라는 기조 아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법 등 22개 과제를 정했는데 이 가운데 14개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온전한 손실보상,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30만 원 부부 2명, 60만 원 좀 적다. 이걸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10만 원씩 다 올려서 80만 원은 지급하자. 이렇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도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강조했던 공약들입니다. 또는 하도급 기업들, 또 납품업체들 이쪽이 저는 집단을 결성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해서 집단적인 이익 관리를 해내는 것이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워크숍에서 허위학력 기재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을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기획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거나 또 사후에 국회의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든가. 이재명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과 선후배 사이로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라는데요. 그래도 덕담은 잠시일 뿐 말 끊고 팔도 잡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민생 협치를 언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169석이라는 아주 거대한 의석을 갖고 계시는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뭐 법안이든 예산이든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야 간의 공통공약 추진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하지만 여야가 대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가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큰 예산 들지도 않는 지역화폐 예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데 특히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에서 논의하자며 이 대표의 말을 끊자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의 팔을 잡기도 했습니다. 주시고요. 심의 과정에서 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비공개 환담에서 두 사람은 노인기초연금 인상과 법인세 삭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경찰이 선거법 공소시효를 딱 9일 남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모 씨와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그중 일부만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까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판단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판단의 배경엔 김 씨와 배 씨 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됐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 후보 시절까지 곁을 지키며 도운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후엔 김 씨의 개인 비서 역할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같은 불법적인 일을 배 씨가 독자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은 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혜경 씨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모두 분양하셨어요?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 부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 사업 구조로 지목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강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호반건설 등 위례 신도시 사업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호반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건 오늘 오전. 호반건설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창곡동에 1,137가구를 공급하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시공사였습니다. 호반건설 외에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합작한 푸른 위례 프로젝트가 시행을 호반건설의 손자회사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를 맡았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각각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도 이때부터 등장했습니다. 성남도계공에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있었고 위례자산관리에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연루돼 있었습니다. 300억 원대 배당금 중 민간 사업자가 절반 정도를 챙긴 점도 대장동 사업과 유사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 비용 부풀리기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반드시 다음 민간 합작 사업에서는 사전에 확정을 해서 검찰은 오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고 사업자 선정과 이익금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속보로 이어갑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입신고를 총 16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 단기 전입신고가 많고 9일짜리, 17일짜리 초단기 전입신고도 있었습니다. 해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유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97년 11월 경기도 용인 A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24일 뒤 주소지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기더니 9일 후 다시 A아파트로 이전합니다. 약 한 달 동안 3차례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2007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영등포로 주소지를 바꿨다가 35일 만에 다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2012년 5월엔 자택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자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 후보자의 장남은 군입대 직전인 2020년 4월 상교동 외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한 달 뒤 다시 도곡동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 내역은 결혼 후 현재까지 16번인데 그중 9번은 전입기간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혹시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닌지 또 부정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 등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청문회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후보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옮긴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9일 만에 주소지를 옮긴 것에 대해선 당시 배우자가 대출이 필요해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2년 17일간 상가에 전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선 집주인이 은행 담보대출을 받겠다며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해 일시적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0년 장남이 외할머니 댁에 한 달간 전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선 해외에서 입국하며 코로나 격리가 필요해 잠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2025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울 한국사 교육과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관련 내용에서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출판사 3곳 모두 6.25 전쟁의 원인은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라고만 나옵니다.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만들고 교육부가 초안을 공개했는데 역사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교육 그것도 바뀌니까 약간 거기서 원래 있던 사실과 다르게 좀 사회가족 역사 교육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럼 역사의 인식도 다 바뀌어지고 계속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진짜.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선 교육과정의 이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분명히 학생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허구 의식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관해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6.25 남침은 헌법 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자당원증 이재명 대표가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전자당원증은 사실상 처음인데요. 당 행사에 당원들이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저게 뭐 개딸 소원 들어주기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대표가 지시한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당사 안에 당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당원 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당원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해라 이런 지시도 있던데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게 지시를 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당사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던 이 대표의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을 중심으로 당원들에게 화장실도 못 쓰게 하냐 이런 불만이 제기됐었습니다. 민주당의 청원 게시판에도 당사와 화장실을 개방해달라는 당원 요구들이 올라왔는데 이를 수용한 겁니다.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인데, 근데 오늘 지시를 두고 이런 논란도 있어요. 네. 문자 폭탄도 모자라서 전화 테러도 이어질 것 같다고요. 오늘 지시사항 중에는 홈페이지에 당직자들의 이름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당사 내선 번호를 게재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편하게 당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화번호가 공개되다 보니까 일부 강성 당원들의 전화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쨌건 지지자들은 신이 날 것 같아요. 바로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니까요. 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약속도 했는데요.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당원의 집단 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당에서는 강성 지지층에만 매몰되지 말고 당원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보석, 대통령실이 어제 해명을 했는데도 이 논란이 이어지나 보죠? 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김 여사의 보석은 세 가지입니다. 해외 출장 당시 1호기에서 찾던 브로치, 또 스페인 동포 간담회 때의 목걸이, 평소에 자주 착용했던 그 팔찌인데요. 유명 보석 업체의 고가 제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재산 신고 내역에는 또 없어서 누락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두 개는 빌린 거고 지인에게, 한 개는 사긴 샀는데 신고한 만큼 고가는 아니다 이런 거였죠. 네, 하지만 야당은 빌려도 문제지만 빌렸다는 그 해명도 믿기 어렵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벤츠 빌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본인께 맞는지 아니면 빌렸으면 어떻게 누구 것을 빌렸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네티즌들이 찾아낸 가액만 해도 뭐 6천만 원, 1,5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고가 아니겠습니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면. 해외 출장 때 착용한 것과 비슷해 보이는 팔찌를 취임식이나 사전투표장, 또 유공자 방문 등 여러 곳에서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자 김의겸 의원은 이 팔찌들을 다 빌린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참, 네. 그래서요, 대통령실은 뭐 추가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신구까지는 김 여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추가 해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2점은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는 해명은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사소해 보일지는 몰라도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더 명쾌한 설명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10년 만에 결론이 난 이 론스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제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약 3천억 원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판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은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이 기간 중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 1천억 원 중 4.6%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세계은행 중재판정부는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선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배상액이 줄어든 데에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 관련한 전현직 관료들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고위 관료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고문을 지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론스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478억 원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걸러 하루씩 연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또 한 번 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죠. 이러다 환율이 1,400원을 뚫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이 1,352.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4월 29일 1,357.5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23일과 29일 천장을 뚫었는데 최근 7거래일 동안 벌써 연고점을 3번이나 경신한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겁니다. 문제는 9월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중국발 경기 침체,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유로화 약세 등 여러 악재가 맞물릴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도 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378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연말까지는 1,400원 근처까지는 우리가 레벨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사실상 원화가 강세를 보일 만한 재료들이 많지 않아서 거기다 좀 중국 이슈도 조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다음 방단으로 1,48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강세 현상이 진정되긴 어려워 환율 고공행진이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환율 쇼크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직격탄입니다. 이런 시기에 유학을 해서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한탄까지 나오는데요. 이솔 기자가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뉴욕의 식자재 마트. 가판대에 낯익은 한국 식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봉지라면 4개 묶음이 14.99달러. 오늘 환율을 적용하면 2만 원이 넘습니다. 냉동만두는 18,000원. 붕어빵 모양의 아이스크림은 4개에 10,000원입니다.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다.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1년 전보다 16% 급등한 겁니다. 이달 초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대학생 김모 씨는 장보기를 줄였습니다.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라면이나 이런 간편식 같은 것들은 다 최대한 싸와서 끼니를 때우고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좀 부담이 많이 가서 쇼핑은 이제 거의 생각도 안.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 보니 방 1개짜리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유학하는 게 좀 죄송스럽고 미국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기에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많이 고민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유학생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달러가 좀 있어서 그걸로 지금은 이제 최대한 좀 버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환율이 좀 떨어질 때까지는 최대한 소비를 좀 줄여서.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매일 환율을 걱정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미국과 소련, 미소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주역이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향년 91세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죠. 개혁 개방 정책으로 사회주의 러시아를 변화시켰고 소련을 해체해서 많은 국가들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우리와도 수교를 맺은 인연이 깊지요.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 이 평화주의자의 삶을 염정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General Secretary Gorbachev, if you seek peace, come here to this gate. Mr. Gorbachev, open this gate.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런 요청에 긍정적 침묵으로 화답한 고르바초프 덕분에 독일은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이어졌던 동서 냉전 체제는 급격히 해체됐습니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올라 개혁과 개방, 러시아어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고르바초프가 주역이었습니다. 1987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체결한 역사적인 핵 군축 합의 등으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뒤 몰타에서 가진 미소 정상회담에선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화 물결이 소련 위성국들에게 불어닥쳤을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은 이전 서기장들과 달랐습니다. Поэтому больше деловитости, больше демократизма, больше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и и дисциплины. И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 정책에 호응해 1990년 9월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가 맺어졌고 유엔 가입 지지 선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강경파의 쿠데타로 급격하게 권력 기반을 잃었고 소련도 공식 해체됐습니다.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정치적 재기에 실패한 그는 설립한 재단을 통해 학술과 강연 활동을 이어가며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만에 평화 협상을 촉구하는 성명도 냈습니다. 20세기 말 현대사 경량의 중심에 섰던 그는 모스크바 외곽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보내다 91살을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 소련을 해체한 고르바초프와 달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옛 소련 부활을 꿈꾸면서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입니다. 각종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무기는 가스죠. 프랑스와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가버렸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프랑스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현지 시각 어제 통보했습니다. 가스프롬은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가 7월 가스 대금을 계약대로 루블화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스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하루도 안 돼 공급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가스프롬은 현지 시각 오늘 독일 수출용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시설 정비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것인데 사흘 뒤 공급이 재개될진 두고 볼 일입니다. Die Position der Bundesnetzagentur ist hier konstant. Auch wir erwarten weiter russisches Gas. 에너지를 거머쥔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 들어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으로 약 130조 원을 벌었고 이 중 100조 원은 석유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석유와 섞어서 팔거나 수입국을 중동과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입량이 없다시피 했던 인도가 지금은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리고 하루 100만 배럴 가까운 석유를 수입하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Есть гарантия того, что поставкам, кром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вызванных санкциями, ничего не мешает.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재 효과는 떨어지지만 유가 상승을 억제해 서방에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땐 드디어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는 코로나 임시검사소가 설치되는데요. 코로나 명절 언제쯤 완전히 끝이 날까요? 김용선 기자입니다. 지난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이 금지돼 자리마다 빨간 테이프가 쳐졌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6인 이하로 제한돼 야외 테이블은 대부분 2인용입니다. 올 추석 연휴 풍경은 달라집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의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가족 모임 인원수 제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따로따로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같이 동시에 한꺼번에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민족 대이동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엔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전용 백신이 도입됩니다. 접종 개량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 제품 총 6천만 회분입니다. 국내에서는 BA.1 기반의 모더나 이가 백신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종 간격은 마지막 백신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4에서 6개월 후입니다. 기초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 대상이고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은 다음 달 3일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부산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됐던 칠성파와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해운대의 한 주점. 두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입니다. 이들은 30년째 경쟁 관계인 부산의 두 폭력 조직 조직원들입니다. 상대가 차로 도망가자 편도 4차선 광안대교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뒷차가 앞차를 추월해 도로 한복판에서 막아세우고 조직원이 흉기까지 꺼내 휘두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장례식장에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8명 조직원이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상대 조직원 2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내려와서도 옆에서 저랑 항상 하긴 했는데. 남성들이 우르르 달려와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곧바로 싸움에 합류합니다. 두 조직은 지난해 10월에도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님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손님을 조폭 8명이 집단 폭행해서 8주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고 숙박 임대업소를 하는 그 주인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집단 폭행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조직은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된 칠성파와 신 20세기파입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73명을 검거해 2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조폭의 자금줄이 된 불법 성매매 업소 6곳을 적발하고 성매수 남성 230여 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폭들이 추적을 피하려고 20대 신규 조직원들을 새로 뽑아 범행에 동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은 주로 비행기로 호송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백길로 24시간 걸려서 도피범을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항에 들어온 대형 여객선. 러시아 남성이 우리 경찰관들과 함께 배에서 내립니다. 남성이 입은 비옷에는 호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사범을 강제 송환하는 겁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울산 연포부두에서 폭발한 화물선의 1등 항해사. 화물선에 실려있던 화학물질이 폭발해 250명이 다치고 7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대형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부터 화학물질 보관 탱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남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사고 전날 러시아로 출국했고 이후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현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송환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계획을 세워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항공편이 모두 끊긴 상황. 그러던 중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여객선 운항이 지난달 재개돼 뱃길 송환을 결정한 겁니다. 배로 이동하는 시간만 꼬박 24시간이 걸렸습니다. 뱃길로 해외 도피 사범을 데려온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예외적인데 항공편이 없으면 저희는 배를 동원해서라도 도피 사범을 꼭 송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뱃길 송환에는 40대 중국인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이 남성은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며 수산업자들을 속이고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21년 만에 피의자가 드러났죠. 2001년 경찰이 만든 몽타주와 실제 얼굴 똑 닮아서 놀랍다는 반응 나오는데요. 범인 잡는 몽타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봅니다. 몽타주는 프랑스어로 조립한다는 의미의 몽테에서 유래했는데요. 범인을 본 사람들에게 이목구비의 특징을 물어보고 각각 합성해서 하나의 얼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엔 1975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당시엔 미술에 소질이 있거나 미술 전공자인 경찰이 직접 그렸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역시 경찰이 손으로 그린 몽타주와 닮아서 화제를 모았죠. 1995년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요. 외국인 얼굴형에 맞춘 프로그램이라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한국인 얼굴형에 맞춘 전용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대전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들 몽타주도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제작됐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비슷하네요. 특이한 걸로 보긴 봐야 되는데 눈도 1200개, 코도 1200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목격자가 한 3사람 정도 있으면 상당히 정확한 그림이 나와요. 실제로 이 몽타주는 피의자들이 차량을 맡겼던 세차장 직원들과 은행 청원경찰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2016년부터는 폴리스케치라는 프로그램으로 3D 몽타주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노화에 따른 얼굴의 변화까지도 예측해서 보여줍니다. 도입 첫 해엔 38년 동안 실종됐던 50살 남성을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12살 때 사진으로 3D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수십 년간 노화의 흔적까지 반영해 현재 모습을 추정한 겁니다. CCTV가 보급되면서 몽타주 제작은 줄고 있지만 장기 미제 해결과 실종자 수색에 여전히 유용한 수사 기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는 댐을 건설하며 육지 속에 섬이 되어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뱃길이 막히는 겨울이 되면 주민들은 꼼짝없이 고립되는데요. 마침내 마을에 다리가 생겼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은빛 호수 위에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현수교가 개통됐습니다. 총 길이 335m, 폭 2.2m의 상무룡 출렁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놓이면서 주민들은 이제 걸어서 옆마을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도 파로를 건널 수 있게 된 건 화천댐 준공 이후 78년 만입니다. 상무룡 1위 마을은 화천댐 건설로 파로호가 생기면서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겨 졸지의 육지 속 섬이 됐습니다. 30세대 40명 주민들의 교통수단은 뱃길이 유일했습니다. 강이 얼어붙는 겨울철이면 주민들은 고립되거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었죠. 그 얼음 오면 주민들이 오다가 얼음에 빠져서 죽고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산소에다가 묻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총 130억 원이 투입된 출렁다리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반딧불이가 아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깨끗한 환경이기 때문에 캠핑장도 만들고 군하고 잘 협조를 해서 앞으로 하면은 아주 마을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삶도 올라가지, 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원래는 육지였다가 섬이 됐던 시골 마을. 다리 하나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고 있죠. 해외에서 그 비결을 탐구하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힘차면서도 섬세하게 어우러진 피아노 선율. 최근 한국 클래식의 인기에 정점을 찍은 피아니스트 조성진부터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18살 반클라이번 최연소 우승자까지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시각으로 그 비결을 탐구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연습의 연습. 그 끝에서 맞이한 영광의 수상 순간, 그리고 그 뒤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한국 연주자들의 다양한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역동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 벨기에 다큐멘터리 감독 티에리 로로는 K 클래식이 꿈을 준다고 말합니다. Almost all the audience are really young. It provokes a big emulation in the children because they have a mother. Yeah, it's like a dream. 해외를 누비는 연주자 자신도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사실 한국의 클래식 음악에 엄청난 효과,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게 저 스스로도 조금은 좀 신기할 정도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클래식이 성장한 건 국가적 발굴과 지원, 연주자 본인의 엄청난 노력 덕이지만 로로 감독은 부모님의 헌신과 열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차주들이 침묵 행사로 모였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나라박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들이 허리를 푹 숙인 채 끌려갑니다. 현지 시각 2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슈퍼카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한 차주 수십 명이 체포되고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외신들이 전한 체포 이유는 과도하게 불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고급 슈퍼카 170여 대가 모였는데 입장권만 우리 돈 6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경찰과 주최 측 사이에 사전 허가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생활고를 겪는 국민이 늘어나자 러시아 정부가 부유층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소련 시절 부를 자랑하려 앞니를 금으로 씌우는 게 유행했다면서 지금 값비싼 차를 사는 것은 금리를 씌우는 것 같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도로 위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으깨진 토마토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캘리포니아 베커빌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추돌 사고를 내면서 싣고 있던 토마토 15만 개가 쏟아진 겁니다. 미끄러운 토마토 때문에 뒤따르던 차들까지 총 7대가 부딪혀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큰 비구름대는 모두 물러났습니다. 다만 밤까지 곳곳으로 빗방울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은 20도, 대전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30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주말쯤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 제주와 일본 규슈 부근을 향해 북상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제주에 최고 150mm 이상, 내일 밤부터 경남권 해안에는 3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날씨는 태풍의 경로에 따라 변수가 많은 만큼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기 정치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에게 화가 난 이유라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부터는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는데요. 여건이 위기에 빠진 본질이 바로 국민보다 내 권력을 앞세운 자기 정치 아니었을까요? 이 권력이 허무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이 회수하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자기 정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힘든 이유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